안녕하십니까. 배재대학교의 김종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등대를 통해서 바다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바다를 통해서 등대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등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등대의 발상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저는 이제 바다의 별이라고 생각하는데 등대가 왜 바다의 별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등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등대를 통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등대를 활용하고 바다와 도시를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프랑스 항구 도시 라오셀의 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등대 바다를 가면 등대를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녹색의 등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실 그 색상은 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제가 이제 등대를 조사하러 프랑스에 가서 이 등대 전문가를 만났는데, 이분이 등대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다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등대라는 말을 듣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등대는 이 강이나 바다에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에도 있고, 우리가 육로에서 차를 타고 하는 그 지도를 통해서 운행하듯이 배는 해도를 타고 운행을 하는데, 이 해도가 밤에는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밤에 특히 이제 등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등대의 불빛은 바다에 있는 암초, 경랑,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옛날에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지도를 보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운전을 하듯이 바다도 똑같이 그런 이 GPS라고 하는 그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배를 운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대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 흔히 우리가 외로움, 고독, 이런 것을 상징하죠. 왜냐하면 바다에 홀로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래서 풍랑과 해일과 이런 거에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혼자서 그걸 견뎌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등대의 불빛은 우리한테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별자리는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우리가 육로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여행을 다닐 때 별자리를 통해서 위치가 어딘지 확인을 하는데, 이 별은 6등급의 단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 별빛에 대한 밝기를 통해서 등급을 나누는데, 자연현상을 보고서 100기를, 하늘의 별자리를 바다에 옮겨 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풍부한지. 근데 사실은 이미 자연에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늘의 별자리를 바다에 옮겨 놓는다는 그런 생각, 너무 기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등대는 신기루처럼 바다 한가운데 등대가 서 있습니다. 아주 깊은 바다에서 등대가 바로 솟아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보르도앙 근처에 있는 코들레인 등대라고 하는 건데, 코르당 등대라고 하는 건데, 이 바다 한가운데 사구, 그러니까 모래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가 열심히 가다가 모래밭에 이렇게 걸리면 자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배가 이제 자초가 되면 이제 선원들이라든가 거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등대가 설치가 됐는데, 이 등대의 모습은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코르당 등대를 가기 위해서는 수륙 병용차,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배와 그 다음에 이
자가용을 겸한 차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이런 그 육지에서 다닐 수 있는 차를 같이 끌고 가서 그 등대 앞에서는 이제 이 모래밭을 운행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다가서면 마치 그 우리가 유럽에 가면 아주 화려한 성곽이나 아니면 궁전, 이런 저택, 이런 건물과 같은 유사한 이런 양식을 우리는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등대는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안에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성당이 등대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르당 등대에는 헨리 6세 왕의 침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대 안에 왕의 침실이 있고 성당이 있고 그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그러면서 이 등대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높이가 올라가고 이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여행이 제한적이지만 이 코르당 등대는 신혼여행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딴 바다 한가운데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서 여기서 며칠 묵으면 굉장히 큰 추억으로 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고 가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나중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풀릴 때는 여기다 직접 여행을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을 뭐 견디거나 아니면 여행자들을 위한 그런 등대 역할로만 따질 때는 이 코르당 등대에 대한 설명, 이 발전,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화려한 궁전과 같은 건물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13세기 우리가 고딕 시기, 중세 로마네스크에서부터 고딕 시기, 이 시기는 유럽 전체가 수도원 중심으로 이 수도원이 자립적인 생활을 했던 곳인데, 그 안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학문의 중심, 모든 경제의 중심이 수도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모든 연구와 생활과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 다른 도시로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안가에는 등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대가 없으니까 당연히 해안가는 어둠의 바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세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암흑시대가 지적인 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다가 다 깜깜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그걸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적인 힘으로 보면 저는 이제 건축가 교수인데, 건축적으로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건축물이 고딕 시기의 건축물입니다. 고딕 시대. 그런데 그 시기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둡다고 해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암흑시대에 불빛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하늘이 별이라고 하는 건데, 별자리, 여행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류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세기에서부터 15세기, 르네상스를 거치면서까지는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가 교류하는 것처럼 13세기, 15세기, 그러니까 고딕에서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세계적인 교류가 없었는데, 등대가 비로소 생기면서 세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등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코르당 등대의 이 사진은 렌즈의 발달입니다. 이 등대는 풍랑을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주 악천후에서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적으로 보면 당대 최고의 기술, 그 다음에 불빛은 멀리 가야 돼서 광학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이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되니까 해일과 태풍과 뭐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힘, 그 다음에 이게 크기가 커지면 그게 이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그 크기와 그 다음에 가장 빨리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 그래서
당대의 모든 기술력이 이 등대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모든 기술이 다 등대에 집약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세기를 거쳐서 17세기, 18세기에는 이 서로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등대는 국가 능력을 상징하는, 그래서 결국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등대를 부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르당 등대 역시 프랑스의 왕권,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주전쟁이, 지금이 우주전쟁, 우주를 개발하고 뭐 우주선을 띄어 올리고 이런 것들이 각국이 이제 등대를 통해서 등대를 부설한다는 건 식민지를 지배하는 그런 경쟁, 그런 국가 간의 경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총체적인 에너지가 등대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에펠탑 역시 우리가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에펠탑은 1889년에 만국박람회에 지어졌는데, 에펠이 설계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이거 역시 등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등대가 굉장히 중요한지. 그래서 이 사진은 사실은 뉴욕에 있는 자유여신상이 아니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코르당 등대 앞에 있는 보르당 근처에 있는 여기 태생의 조각가, 자유여신상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과 그 조각가의 고향에 이 자유여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 역시 이것도 하나의 등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대는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아주 동그란 원통형의 그런 구조물에 등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대가 왜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마 등대 내부의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등대에는 등대원이 생활할 수 있는, 등대지기가 생활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불빛을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장치들, 그 다음에 등대 렌즈, 그 다음에 불빛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은 전기불이 아니었고 횃불 같은 거, 촛불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끄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끄름을 빨리 나가기 위한, 그 다음에 연기나 이런 것들이 빨리 나가기 위한 벤틸레이션, 이 환기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집약이 돼서 기관실 이런 것들이 다 집약이 돼서 등대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는 사실 어떻게 말하면 근대적인 기계 설비가 다 총체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곳이고, 그 안에 등대지기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간까지, 그래서 압축된, 그러니까 이 바다의 배를 항로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모든 장치들이 이 안에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발레인 등대인데, 이 발레인, 라오셀에 있는 발레인 등대의 그 석탄을 뗐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등대 불빛이 전기 불빛으로 내는데 석탄을 보관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석탄을 이용해서 불을 켜서 빛을 내보내는 그런 장치였다는 것이죠. 이거 영국의 포틀랜드 등대인데, 이 포틀랜드 등대 안에서도 바로 이런 이제 앞에 보이는 분이 이제 등대지기로 생활했던 분인데, 모든 게 전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등대지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분은 등대박물관을 만들어서 이제 관람객이 오면 등대의 기능들, 등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등대 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등대지기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먹는 것, 그 다음에 식빵이라든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설명하는 그런 포틀랜드 그 등대에서, 라이트하우스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명기라고 하는데, 등명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불빛을 이제 내뿜는데 그 렌즈인 거죠. 그거를 우리는 등명기라고 합니다. 등명기라고 하는데, 등명기 외부에는 우리가 발코니 같은 게 있어요. 이 발코니는 옛날에 석탄을 떼거나 이러면 이 유리를 통해서 불빛이 나가니까 유리 불빛이 끄름이 생겨서 이 등대원들은, 등대지기는 그 끄름을
닦았습니다. 닦아가지고 이제 불빛이 멀리 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이 발코니는 원래의 기능은 이런 그 등명기를 이렇게 닦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의 그 외부 발코니는 이제 전망대처럼 등대 올라가면 멀리 바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망대처럼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그 코르당 등대에 직접 올라가서 워낙 이제 바람이 세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이 발코니 이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코니고, 이걸 한 바퀴 쭉 돌면 이제 이 바다 한가운데, 자기가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그 등대에서 바다를 한가운데서 바라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또 여행 갈 때 이 등대 여행을 가시면 남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등대 마찬가지고, 또 해외 등대를 여행하면 남들이 가보지 못한 그런 곳을 외딴 섬에 가서 이제 등대를 체험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멀리 바다에 뭐 20km, 30km 이렇게 불빛이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램프는 얼마나 클 것인가, 20km를 가는 불빛은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근대적인 과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처음에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프레즈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명기라고 하는 렌즈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프랑스가 등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등대의 램프는 처음에 불빛을 멀리 보내려면 이 렌즈나 램프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래서 1000와트 정도의 크기로 해서 불빛을 보냈는데, 현재는 35와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뭐 60와트, 30와트 이런 집에서 전등을 쓰는 게 그 정도 되는데, 이제는 이제 등대에서 35와트 정도의 전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35와트의 불빛을 이용해서 20km, 30km의 불빛을 보낸다는 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내느냐? 바로 렌즈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구 자체는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여기 보이는 이 렌즈들이 그런 효과를 보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불빛을 받아서 프리즘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빛을 모아가지고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이 빛을 모아가지고 멀리 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확성기, 마이크로폰을 이용하는 것처럼 빛을 멀리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그 렌즈를 크기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만든 거가 이 프레즈넬 렌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에 있는 35와트의 전구, 요 조그만 거가 그런 불빛을 20km, 30km를 내보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렌즈가 프레즈넬 렌즈라고 하는 건데, 이 프레즈넬 렌즈 맨 처음에는 불빛이 석탄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전등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어떤 그 호롱불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이제 전등불로 사용이 되면서 바뀌는데, 이 프레즈넬 렌즈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대단한 그 아이디어냐면,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닌 게 뭐냐면, 불빛을 멀리 가려면 렌즈가 굉장히 커야 되는데, 그러면 렌즈가 크면 굉장히 무겁게 되겠죠. 그래서 집채만한 아니면 여기서 강의하는 이 공간만한 커다란 렌즈가 있어야지 멀리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야겠죠. 무게가 집채만한 렌즈가 있으면 굉장히 무겁고 그걸 보관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프레즈넬 렌즈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오른쪽 하부에 보이는 그림에 보시면 렌즈의 겉부분만 잘라서 수직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렌즈가 이렇게 톱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가 보이는데, 이 수직으로 이걸 새로 붙여가지고 이 불빛을 모아가지고 멀리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렌즈를 개발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속이 꽉 차 있던 렌즈는 다 버리고 빛을 이용하는 그 겉 부분만 띄어내서 결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등대가 이제 불빛을 통해서 렌즈를 구별하는데 밤에 렌즈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렌즈의 성광, 그 다음에 불빛이 몇 초에 몇 번 반짝이고 성광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불빛이 계속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대를 이제 우리가 사람 얼굴을 통해서 구별하는 것처럼 불빛을 통해서 등대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고위 번호가 국제적으로 아이엘라라고 하는 국제 항로협회에서 등대에 각 사인을 줘서 등대 고위 번호를 줘서 등대가 이 등대는 몇 번 등대고 이 등대는 어떤 등대고 이런 것들을 배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또 이제 불빛이 안개에 꽉 찼을 때는 등대의 기능이 불빛으로 유행하지 않고 어떤 그 대포라든가 소리를 통해서 위험 요인을 배들한테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피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험을 신호를 보내는 거죠. 결국 뭐냐면 등대는 배의 운행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능을 수행해서 근대적인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기원 280년 전에 8호 등대라고 하는 거가 이미 세워져서 인류 문명이 그때부터 이제 등대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등대는 결국 이제 그 국가의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국적으로, 그러니까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제국주의가 돼서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등대가 만들어지고 이제 세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등대는 이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점이 이제 이 등대 밑바닥이 마치 퍼즐처럼 해서 나무 뿌리가 끼워 넣은 것처럼 해서 웬만한 태풍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아이디어가 바로 자연에서 얻어진 거고, 지금은 이제 등대원들이 별로 무인화되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미세먼지를 조사한다거나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장치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를 우리는 이제 그 등대가 지금은 점점 이제 무인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사실 이 등대는 우주를 탐험할 때 혼자서 고독하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등대에서 훈련도 하고, 그래서 어떤 19세기에는 이런 신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해서 식민지를 지배할 때 등대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를 상징하는 요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등대는 신전이자 일종의 별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지적인 힘, 과학적인 힘, 경제적인 힘 이런 것들이 등대에 다 집약이 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는데, 등대 부설 역시 우리는 대한제국의 힘으로 존 레지널드 하딩이나 그 다음에 존 레지널드 하딩이라고 하는 그 덕수궁의 석조전을 설계한 등대 건축가를 초빙을 해서 우리나라 등대 부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등대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호미곶 등대와 경렬비도 등대, 부도 등대, 그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나라 등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시바샤 아야이코나 존 레지널드 하딩 이런 사람들이 외국의 등대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등대를 부설하게 되는데, 그 주체는 대한제국, 우리나라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한옥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등대 건축이 목조 건축을 중심했는데, 이 등대가 부설되면서 콘크리트와 돌과 그래서 사각형의 평면을 지니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등대는 이제 원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 조립식 이런 것들, 근대적인 기법이 다 동원이 되면서 등대 건축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진은 총회관, 등대를 총괄했던 총회관이 있던 곳인데, 이거는 바로 서울 정동에 있는 덕수궁 바로 옆에 있는
정도 미대사관에 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등대 건축은 기존의 전통 건축에서 변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근대적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기술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등대가 도입되면서, 철도와 등대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도시도 이제 광주나 나주나 뭐 이런 도시 중심에서 이제 목포나 여수, 인천, 부산, 항구 도심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등대가 실제로 도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래서 라오셀이라고 하는 바다의 도시, 그래서 라오셀의 기차역에 보면 바로 등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도시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등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등대는 도시, 바다로부터 도시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등대 혼자 고독함이 아니라 마을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마을이 시작돼서 다시 도시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런 맥락의 시발점으로서의 등대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등대의 경우는 도시와 마을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레인 등대 같은 경우는 이제 흔적, 시간의 흔적을 그대로 남기고 있어서 등대를 탐험하면, 등대를 관람하면 역사의 흔적, 시간의 흔적을 몸으로 실제로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배를 만든 도시인데 지금은 보트로 유명한, 그 레저로 유명한 도시로, 휴양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대를 간직하고 있는 건 마을 경관이 중심이 돼서 그 마을의 중심적인 요소로서 등대는 바다의 상징, 마을이 경관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유 있게 관람을 하고, 그다음에 이 등대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만들어지고, 다시 우리는 바다를 통해서 프랑스 휴양도시 라오셀이 라오셀 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등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등대 문화유산은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 등대의 가치는 마을의 구성 요소로서, 그 다음에 바다의 상징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등대는 사실 바다, 해양 문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등대를 알게 되면 바다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다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바다에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등대를 통해서 몸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박물관에서 등대박물관, 지금 우리나라도 국립등대박물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 등대박물관을 가셔서 등대를 경험하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팔미도 등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그 등대 문화 유산,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또 외국의 등대, 또 특히 북한의 등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시면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보다는 해양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이 전초기지로서 등대를 살펴보시면 아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대와 관련된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온라인 강연을 해보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좀 시간이 쫓기는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느낌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의 더 자세한 강연도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오늘의 강연 주제와 관련하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예상해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연에서 등대를 바다의 별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등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오랫동안 했지만 등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해양박물관에, 프랑스에 있는 해양박물관에 빈센트 구기아노라고 하는 학자를 만났더니 이분이 별이 6등급이 있고 육지를 여행할 때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여행하듯이 그 개념이 등대를 발생하게 된 계기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바다에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에서 따온 말 맞을까요? 사람이 자연현상을 보고서 인공적으로 자연을 만든 거죠, 바다에.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대는 사계절 내내 필요한 존재일 텐데요. 그래도 등대의 절정기가 따로 있을까요? 사시사철 다 아름다운데 등대가 가 있는 곳은 특히 아름다운 경관, 명승과 같이 하는 게 등대입니다. 그래서 등대가 세워져 있는 곳을 가면 틀림없이 좋은 추억과 기억을 간직할 텐데, 특히 등대의 멋은 폭풍을 만날 때, 그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견디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아주 폭풍우가 오고 해일이 일 때의 등대가 등대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등대의 절정은 여름이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등대는 어떤 등대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그 형태적으로 이렇게 날렵하고 위로 쭉 이렇게 둥글게 치솟아 올라가 있는 그 포항에 있는 호미곶 등대가 저는 제일 아름다운 등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특히 대한제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오얏꽃까지 있어서 이 대한제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한제국하고 연결됐다는 건 황제하고 연결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가 강의 도중에 존 레지널드 하딩을 강조하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등대 전문가입니다. 등대 전문가가 서울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이라는 건물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특별 초빙을 해서 등대를 부설하고 또 왕이 거처하는 이 석조전을 설계했다는 것은 등대의 위상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포항의 호미곶 등대 보러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등대의 설치로 우리나라의 도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강의 도중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전라도 하면 전주하고 나주 이런 것처럼 이 주자가 들어가는 평야지대가 곡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에 대한 근거지고, 이 삶에 대한 근거지를 연결하는 게 이제 교통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나 교통 시스템은 그 평야지대, 그러니까 내륙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등대가 부설이 되면서 또 철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항구 도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이나 또 호남 지역에서는 목포나 여수, 군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구조가 변해서 근대적 도시는 항구 도시로 변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대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도시 구조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위성 등을 사용해서 등대 없이도 배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등대가 꼭 필요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할 때 내비게이션이 항상 작동하는 거 아니듯이, 그 인공위성이나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작동되는 건 아닌 것처럼, 또 이게 기계적인 장치가 고장 날 때 등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우주선을 탐험할 때 혼자서 어떻게 견딜 것인지, 생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등대원 생활을 해서 우주선에 가서 우주에 가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대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등대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일반인들도 혼자 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는 곳, 이런 등대를 찾아가서 경험하면 힐링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과학적으로는 뭐 미세먼지나 기후 변화라든가 뭐 폭풍우가 오는 거라든가 이런 걸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등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등대의 기능은 굉장히 풍부하고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등대가 보존되어야 되고
충분히 더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등대가 고독과 외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장치로서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등대를 통해 본 바다라는 주제로 배재대학교 김종헌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연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